채권 시장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은 거의 뭐 지진계 바늘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백조, 수천조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에게 50bp 안팎의 금리 변동은 거의 생사를 오가는 타격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꼽히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변동성 높은 밈 주식처럼 널뛰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세계 경제의 든든한 뼈대인 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 거대한 시장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공포에 의해서 막 양쪽으로 찢어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어요.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랑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표면적인 숫자들을 걷어내고요. 그 밑바탕에서 실제로 어떤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핵심 임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임무죠.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자료부터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 중동전쟁, 미국 국채금리 전망, 마켓 터그 오브 워, 인플레이션 공포, 대경기둔화 우려. 방금 읽어주신 부제, 그러니까 마켓 터그 오브 워, 이 시장의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지금의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요? 네, 중동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방향을 잃고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 밧줄의 한쪽 끝에는 물가가 다시 치솟을 거라는 그 인플레이션 공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아, 네네. 또 반대쪽 끝에는 경제 엔진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릴 거라는 경기둔화 우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양쪽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괴물들이네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들이죠. 오늘 저희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양끝을 한번 해부해보고 이 싸움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이 시작된 첫 번째 충격파의 진원지부터 살펴보죠. 슬라이드 2번. 전쟁 발발, 치솟는 국채금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불씨가 확 댕겨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아주 핵심 길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핵심 길목이 위협을 받으니까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튀어올랐죠.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상황은 사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물류비가 다 오르니까요. 그렇죠. 운송비 상승 그리고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폭발시키는 그 뇌관으로 작용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진짜 놀란 부분은 국채 시장이 받은 그 수치적인 타격이에요. 금리 급등 말씀이시죠? 네, 보통 국채 시장은 아주 무겁고 둔탁하게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최고 3.99%까지 치솟으면서 단기간에 61bp나 급등했습니다. 엄청난 폭이죠. 10년물 장기 금리도 4.41%로 47bp 올랐고요. 채권 시장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은 거의 뭐 지진계 바늘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백조, 수천조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에게 50bp 안팎의 금리 변동은 거의 생사를 오가는 타격이에요.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표면적인 금리 상승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죠? 이번 금리 상승을 주도한 게 단순한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 그러니까 팁스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에요.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 이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이 차이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고 막연하게 걱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심리적인 거. 반면에 물가 연동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이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말 그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진짜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요? 맞아요. 실질 금리가 치솟았다는 건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하는 뼈저린 이자 부담 자체가 순식간에 확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장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청구서의 숫자가 확 바뀌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금 조달 환경이 그렇게 척박해지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요. 국채 수익률이 마치 불난 집안에 돈 온도계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리듯 치솟았습니다. 이번 자료에 나와 있는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 무브 지수가
115.0까지 치솟은 것도 다 그 맥락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무브지수는 채권 시장의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앞으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합료요? 그럼 지수가 115를 찍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주 비싼 화재보험을 투자자들이 앞다투어서 가입하려고 할 만큼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변동성 지수가 115까지 치솟았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뜻이군요. 근데 금리가 지붕을 뚫고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던 이 시점에 되게 갑작스러운 변곡점이 등장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한번 꺾이죠. 정말 시장의 심리는 갈대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확 끼얹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슬라이드 3번. 그런데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 네, 미친 듯이 치솟던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일부 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시장의 시선이 아주 급격하게 이동한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만 쳐다보면서 막 뒷걸음질 치던 시장이 등 뒤에 있는 더 무서운 절벽을 발견한 겁니다. 더 무서운 절벽이라면 경기 침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경기 둔화 혹은 침체의 늪이죠. 지정학적 위기가 길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게 되면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가니까요. 그렇죠. 경제의 소비 엔진 자체가 차갑게 멈춰버릴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서기 시작한 겁니다. 유가가 올라서 빵값도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면 사람들은 빵을 안 먹고 배달을 안 시키게 되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결국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침체의 공포가 물가의 공포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두 가지 공포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할 때 이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의 수장이 등판합니다. 슬라이드 4번. 파월 의장의 개입. 진정하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3월 30일에 시장을 향해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죠. 뭐라고 했나요? 에너지 공급 충격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상황을 지켜보며 인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유가 급등에 막 놀라가지고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틀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거군요. 네, 진정제 역할을 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파월 의장의 그 진정하라는 말 한마디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대폭 약화됐잖아요. 네, 확 꺾였죠. 불과 며칠 만에 단기 금리가 안정세를 찾았고요. 수천조 원이 오가는 세계 최대 국채 시장이 한 사람의 코멘트 하나에 이렇게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어쩌면 시장이 현재 펀더멘털보다 심리에 너무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단순히 중앙은행장의 입술 움직임이나 내러티브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현대 금융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과거랑 다르게 지금 시장은 알고리즘이랑 초단타 매매로 꽉 무장되어 있거든요. 기계가 매매를 하니까요. 네, 게다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는 그 단일한 내러티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냥 연준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물 경제 지표를 소화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파월 의장의 뉘앙스 하나에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 진짜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네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표면적인 불길은 일단 잡혔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본격적인 노선 싸움, 이른바 역대급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슬라이드 5번. 쪼개진 시장, 역대급 줄다리기. 네, 시장이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전망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죠. 맞습니다. 대형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먼저 살펴볼 파란색 밧줄은 금리 하락, 즉 경기 둔화와 안전자산 선호 쪽입니다. 네, 반대편 빨간색 밧줄은 고금리 지속 시나리오고요. 그럼 이 파란색 밧줄의 논리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시나리오 1. 금리는 떨어진다. 경기 침체.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이들은 초기 인플레이션 충격이 결국 성장 충격으로 전이된다고 주장을 해요. 성장 충격으로요? 네. 기업이랑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치를 경제가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아하. 고유가랑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계의 초과 저축은 바닥이 나고요. 기업은 투자랑 고용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 약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건데 한 대형 채권 운용사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분의 1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어요. 네. 아주 유의미한 수치죠. 일반적인 날씨 예보에서 비올 확률이 33%면 우산을 안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수적인 거시경제 예측 모델에서 침체 확률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건 진짜 사이렌이 윙윙 울리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의 기본 확률은 보통 10에서 15% 내외거든요. 아, 평소에는 그렇게 낮군요. 네, 근데 그게 30%를 훌쩍 넘겼다는 건 경제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조짐이 보이면 시장의 자금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익률을 좁기보다는 원금을 지키기 위한 대피소를 찾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자금의 이동 경로가 다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7번, 시나리오 1, 안전자산 쏠림 현상.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결국 든든한 방패를 찾는 거네요. 한 글로벌 금융사의 분석을 보면요. 지정학적 위기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주는 자산은 여전히 미국 국채라고 합니다. 역시 미국 국채군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 부도율이 치솟을 때 결국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건 기축통화국인 미국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뿐이라는 거죠. 아, 게다가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시나리오에 넣었어요. 연준이 기조를 바꿀 거다. 네, 침체 위험이 진짜 커지면 연준이 지금의 정책적 인내심을 버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완화적 기조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죠. 비유하자면 경제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 당장 이자가 좀 낮더라도 사람들은 가장 튼튼한 방공호인 미국 국채라는 우산 밑으로 막 앞다투어 몰려든다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반기 성장률 둔화 전망이 국채를 매수할 매력도를 확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안전자산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기엔 반대편에서 빨간색 밧줄을 쥐고 있는 쪽의 반격이 진짜 너무 거셉니다. 슬라이드 8번, 시나리오 2, 고금리는 지속된다. 인플레 고착화. 네, 이쪽은 방금 전의 논리를 전면 반박하거든요.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핵심 반격 논리는 뭔가요? 빨간색 밧줄 쪽은 단순한 유가 상승으로 보지 않아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임금과 가격의 나선형 전가 현상입니다. 아, 인건비랑 물가가 같이 오르는 거요? 맞아요.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은 실질 소득 감소를 막으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그 높아진 인건비를 다시 제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가게와 기업의 머릿속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아주 고착화되는 거죠. 유력 금융 매체에서 경고한 내용이 딱 그거더라고요.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1970년대처럼 물가 불안이 막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끔찍한 트라우마죠.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채권 시장, 특히 장기물 국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료에 장기채 보유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추가 상승 위험이라는 되게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개념이 고금리 시나리오의 핵심인데요. 돈을 1년 빌려주는 거랑 10년 빌려주는 걸 비교해 볼게요. 네. 1년 뒤 물가는 대충 예측이 되지만 10년 뒤 물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10년 뒤는 절대 모르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살 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텐데 위험을 감수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아, 불확실성이라는 세금이 길어진 만기만큼 막 팍팍 더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간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액이 바로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빨간색 밧줄 쪽에는 인플레이션보다 어쩌면 더 무거운 구조적인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슬라이드 9번, 시나리오 2, 감당 불가능한 재정 적자. 아, 미국의 심각한 재정 상황 악화 말씀이시죠? 네, 바로 빚을 찍어내는 주체 미국 지갑 상태가 지금 심각하게 헐어 있다는 겁니다. 주요 금융정보 매체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알 수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무려 2조 달러에 달합니다. 2조 달러요? 와,
게다가 GDP 대비 5% 이상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건 극도로 이례적인 방만 재정이거든요.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지원 같은 재정 부담이 막 가중되고 있으니까요. 돈이 부족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서 시장에 파는 것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채권 발행 물량이 폭발하는 거죠. 네,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이것이 장기금리 상승이랑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 이른바 스티프닝을 유발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는 원리예요. 단기 자금 융통을 넘어서 장기적인 구멍을 메우려고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 발행이 쏟아지거든요. 물량이 넘쳐나는군요. 그렇죠. 장기채 공급 폭탄이 떨어지니까 장기 금리가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와, 찍어내는 양도 감당하기 벅찬데 설상가상으로 그 물량을 받아주던 단골 손님들마저 지갑을 닫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0번. 시나리오 2. 외국인도 미국채를 판다. 네, 수급의 붕괴를 말하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죠. 강달러 현상 때문에 신흥국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터키나 인도, 태국 같은 나라들이 환율 방어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풀어야죠. 근데 그 달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외환보유고에 쌓아뒀던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 즉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 역시 자산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진짜 충격적인 게 해외 공공부문의 미국채 보관 규모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국채를 막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권을 유통하는 도매상들, 그 딜러들의 보유 재고가 5,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급 대기 상태가 완전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창고에 악성 재고가 5,400억 달러나 쌓여버린 겁니다. 외국인도 안 사고 펀드들도 안 사니까요. 와, 마치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공장이 채권이라는 물건을 빚을 내어가며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밖에서는 단골 손님이었던 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건마저 중고마켓에 내다 파는 격이네요. 아,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딜러들 창고에만 5,400억 달러치 악성 재고가 쌓여 있다면 이건 아무리 방공호 같은 안전자산이라도 바닥이 무너질 수 있는 완전 구조적 위험 아닌가요? 정말 뼈를 때리는 반론이십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채 시장을 지탱했던 건 미국이 채권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무조건 사준다라는 신뢰였거든요. 네, 무한한 신뢰가 있었죠. 근데 감당 불가능한 재정 적자랑 이 외국인 수요 약화가 맞물리면서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금리를 위로 확 밀어올리는 강력한 구조적 리스크예요. 아, 정말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파란색 밧줄이랑 구조적 인플레이션, 수급 붕괴를 경고하는 빨간색 밧줄, 양쪽의 논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충돌하니까 시장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종합하면서 결론의 윤곽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11번, 종합결론. 단기적 안정, 대장기적 상방 위험. 네,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이걸 종합해보면 단기적 시계열과 장기적 시계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신중론과 경기 둔화 우려가 작용해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죠. 네, 하지만 장기적인 뼈대로 보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외국인 수요 약화, 악화되는 미국 재정, 이 세 가지가 뭉쳐서 금리를 위로 계속 밀어올리는 구조적 상방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언제든 금리를 튀어 오르게 만들 상방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균형을 깨트리고 시장의 최종 방향성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슬라이드 12번. 최종 변수. 시장의 운명은 협상에 달렸다.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 결국 최종 와일드카드는 전쟁의 조기 종료와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휴전 협상 진전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셈법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정학적 변수는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방향성을 둘러싸고 시장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극심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본 미국 국채 시장의 역대급 줄다리기 분석 어떠셨나요? 이 치열한 눈치 싸움의 장세 속에서 여러분도 오늘 짚어드린 핵심 구조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호들을 예리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다룬 자료를 넘어선 통찰을 여러분께 화두로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국채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무위험 안전자산으로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탈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과연 다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미국 국채가 과거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끝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도 시장의 신호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이코노미스트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소책자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